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지금 이제 진행 방식이 한 주는 선물에 관한 개론, 또 한 주는 미국 시장, 또 한 주는 선물, 또 한 주는 다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유는 선물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물을 이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술적 분석이 많이 능하시고 시장 경험이 많고 또 대부분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론적 이야기는 청취하실 이유조차 없는 것이고, 또 선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선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높이를 어떤 쪽에 두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린 고육책이 선물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오늘이 이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대충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정도로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선물 매매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강좌를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술적 분석의 태도 자체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표 분석 혹은 보조지표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대저 파동과 추세 분석과 같은 구조 이론을 제외한 지표 분석들은 실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만들어진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분석들이 이루어졌고 만들어졌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유는 선물과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지수 선물은 최대 3개월, 물론 이걸 몇 가지 거래를 하면 상당히 많은 거래 기간을 잡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물은 최대 3개월의 미래, 옵션은 최대 1개월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주식 종목을 바라볼 때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논란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옳다, 기술적 분석이 옳다,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장은 명백하게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이 화두가 되어 있을 때는 또 역시 실적 분석이 시장의 키워드인 것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실적 분석이 모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또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음 국면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아닌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턴어라운드 구조조정에 의해서 성공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잣대로 시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이 실적의 국면일 경우에는 실적의 무게를 두고, 현재의 국면이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재단을 할 수 있을 곳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재단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도라면, 선물과 옵션은 사실은 기본적 분석은 거의 불가합니다. 즉 3개월 이내의 경기 지표를 우리가 예측한다, 3개월 이내의 수급 상황을 어떤 기본적 분석으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난해한 일뿐만 아니라, 옵션의 경우에는 최대 길게 잡아서 1개월이기 때문에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생에 파생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술적 분석의 의존도가 커지게 마련이고,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기본적 분석의 무게가 실리게 마련인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듯이 파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선행되고 미리 선제되지 않고서는 이 기술적 분석, 즉 지표 분석,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스타캐스틱, RSI, 볼린저 밴드, CCI, 이러한 페르볼릭, 이러한 지표들은 결국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 혹은 옵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 즉 어떤 변동성, 어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가는 폭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의 추세가 하향과 상향이 교대되어가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대응하고 응대하는 파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 사실은 지표 분석 자체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옵션, 주선물과 같은 파생에 대한 강좌를 먼저 당겨서 앞에 이끌어내고 다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지표 분석, 즉 어떤 볼린저 밴드, 스타캐스틱, RSI와 같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지표 분석들을 그 원전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집기성 어떤 이론들에 의해 가지고 각 책자들의 기술적 분석 책자들의 전편일련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들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지표 분석을 처음으로 창안해냈던 분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깊이 풀어나가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는 선물 이야기를 게으른 이야기를 줄이면서 그렇게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실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까지 선물 옵션을 이끌어나갈 생각인데, 이 점은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한국 시장이 혹은 뭐 세계 시장이 점점 이제 파생 중심으로 커져나가고 있고, 이전에 개별 주식 옵션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설령 파생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생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파생을 내가 알 필요가 없다, 파생은 하기가 싫다 하는 이유만으로 파생을 몰라서는 안 되고, 실제 현물 주식에 전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파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는 점, 이러한 점에서 이 강좌가 다소 지루하더라도 처음에 이 파생에 관련된 첫 이야기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 MBN 홈페이지에 가서 VOD 다시 보기를 이용해서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파생이 뭔지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파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저 역시 보람은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어떤 간단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선물과 옵션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선물 지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90이다. 오늘 90포인트가 현재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90포인트가 붕괴돼서 89점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선물 지수를 우리가 90으로 가정을 합니다. 오늘의 선물 지수를 저희들이 89.5로 가정을 합니다. 89.5. 지금 현재 이 강좌를 하고 있는 날이 2002년 2월 7일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 이게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2002년 2월 7일 목요일에 선물 지수를 여러분이 이제 HTS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HTS 상단에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이런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선물 지수가 89.5다. 그러면 오늘 현재 투자자분이 선물 투자를 하고 싶다, 시청자분이 선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현재 시점을 잘 재단을 해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기술적으로 재단해보니까 2002년 2월 7일 날, 이날 우리가 주가지수가 현재 대충 이러한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 파동이 대충 어떤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니까 오늘 보니까 음봉으로 현재 이 추세들을 하향 돌파를 했고, 주가지수가 혹은 선물지수가 하향 돌파를 했고, 윗꼬리가 이 추세대 상단에 이미 저항받고 있더라. 여기서 저항받고 있더라. 그래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음봉을 내렸으니, 그것도 전날 양봉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실패하고 음봉으로 장악하면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 추세들을 실패를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금요일날 이것이 다행히 이제 옵션 만기가 겹쳐 있으니까 어떤 옵션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2위로 점프를 해서 출발을 해서 주가가 2위에서 출발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 주거나, 최소한 높게 출발해서 음봉으로라도 이 추세대 위로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어서라도 3일 정도, 4일 정도 해서 추세 이탈을, 추가 이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은 주가지수는 이어서 반등이 실패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내가 보기에는 높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물량을 줄일 것인가 밖에 없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오늘이 이제 요 시점이니까 내일 만약에 개발하 간다면 이거 어떡할 것이냐. 제 고민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설을 세고 난 다음 날이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일단 그날이 만기일이니까 이날 분명히 그날은 우리가 선물 옵션 옵션 만기니까 이날 뭔가가 시장의 흐름이 있어서 복귀시켜줄 가능성이 들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만기를 프로그램 매도로 맞아서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빨리 틀고 나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만기일점에 되돌려줄 것을 생각해서 그때 팔 것인가, 이것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 투자자는 자 89.5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여기에서 내가 전날 이런 봉이 실패를 하고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일본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설령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내일부터는 주가가 하라는 쪽으로 일단 마인드를 가져가는데 이 목표치는 어디로 가느냐. 즉 내가 볼 때는 1, 2, 3, 4파동이 5파동이니까 최소한 4파동의 어떤 바닥, 즉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나는 어떤 이전 지점에 어떤 시점에 이쯤에서 어디가 지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선물을 매도해서 여기에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89.5, 현재 여기가 89.5인데 이 89.5에 내일 나는 선물을 매도한다. 이거 매도를 하면 분명히 선물 지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도 아니고 LG전자 주식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냥 종이상의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선물 지수라는 것은 현물에 대한 어떤 종이 권리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 정서를 사고 파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선물 지수라는 것은 이것들을 평균한 수치 노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팔려고 들면 누군가 이 수치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현물이 있는 종이 쪽지 같으면 파는 사람이 없어도 살려는 사람만 많으면 호가만 기세만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선물만은 절대적으로 내가 팔려고 하면 이 89.5에서 여기서 반등하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89.5를 매도를 걸면 누군가 반대쪽에서 이 89.5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올 것이다. 이 매수한 사람과 내가 89.5에서 매도한 사람이 서로 부딪혀서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나는 이때 89.5 매도를 체결을 시켰을 경우에 주가가 만약에 내 예상대로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주가가 85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나는 여기서 89.5에 매도를 해서 주가가 85에 만약에 선물 지수가 85에 오면 약 4.5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는 이 폭인 4.5포인트의 수익이 나는 발생을 했는데 현물 투자자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손실을 줄일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선물 투자자는 이 4.5포인트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89.5포인트에서 요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89.5포인트에 매도를 했는데 짜리 현재 선물 지수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의외로 내일 바로 점프해서 바로 갭 상승으로서 돌파해서 92포인트까지 92포인트까지 올라버렸다. 그러면 현재 89.5인데 89.5포인트를 나는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92까지 올라가 버리면 92-89.5는 2.5포인트 정도의 나는 손실이 발생했다. 나는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92가 되어버리면 여기 해당하는 2.5만큼은 이 선물을 매수한 사람한테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야 되고 내가 선물을 매도했을 때 만약에 89.5를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85가 돼서 4.5포인트를 수익이 났으면 이 4.5포인트는 이 선물을 매수했던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나한테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일일 결산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물은
자, 복잡한 얘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현물 기준으로 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해서, 나는 5년, 10년, 100년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미래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야기가 되지만, 선물은 이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3개월 만기일이 되면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고, 만기일 되기 전에라도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또 왜 그러냐면 선물은 일일정산 제도를 택하기 때문에 이 매수자의 주머니에서 수익이 난 사람에게 꺼내서 돈을 매일매일 주고, 내가 혹시 실패하면은 내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돈을 매일매일 주다 보니까 며칠간 내가 거꾸로 가버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선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거보험을 납부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마진콜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즉, 선물은 현물과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선물은 선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만기일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즉, 현물은 만기일이라는 것이 없고 선물은 만기일이 있는데, 이유는 현물은 실제 물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내기를 내가 사서 평생 들고 가겠다는 사람은 들고 가도 되는데, 주식 한 주를 사서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나는 자손만 내 물려주겠다는 사람이 들고 가도 좋은데, 이 선물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현물들을 나눠서 나누기 평균한 그 숫자, 이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의 숫자일 뿐이니까 나는 이 숫자를 들고 가겠다 그래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 숫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물 시장은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 없어도 사서 들고 가면 되지만, 선물 시장은 반드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1대1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것을 일정 시점에서 잘라서 이 선물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이 시점에서 제로대로 정산을 하고, 자, 포지션을 잘못 잡은 사람이 잘 잡은 사람에게 돈을 줘라, 끝내자, 또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단위를 잘라놨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은 매년 3, 6, 9, 12월에 선물 만기월을 두는데, 그래서 매년 3, 6, 9, 12월에는 선물을 무조건 정산해라. 그것도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날, 즉 두 번째 목요일에 이것을 정산해라. 그래서 3월 두째 목요일이 아니고 3월에서 돌아오는 목요일이라고 생긴 것이 두 번째 되는 날, 즉 3월 두 번째 목요일, 6월 두 번째 목요일, 9월 두 번째 목요일,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은 무조건 정산을 해야 되고, 현재 지금 2월이니까 현재 2월에 매매되고 있는 선물은 3월에 무조건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물은 현재 3월에 정산이 되는 것과 6월에 정산이 되는 것, 9월에 정산이 되는 것이 동시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월 달에 거래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스프레드 거래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데, 이 3월 달에 거래되는 것을 건월물, 그 다음에 6월 달에 것을 이골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그 해당의 건월물이니까, 현재 우리가 만약에 1월 2일 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선물 만기일은 건월물은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되고, 2월 28일 날 거래를 하고 있어도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 되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이따가 내용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옵션 만기일은 이것과 달리 3, 6, 9, 10일이 아닌 매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옵션은 매월 만기일을 두 번째 목요일 날 둡니다. 그러면 옵션이 매월 만기일을 두니까 세 번째와 6월달과 9월달과 12월달은 어떻게 되느냐? 옵션과 선물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더블 위칭데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옵션과 3, 6, 9, 12월에 만기가 되는 옵션이, 선물이 동시에 마주치는 이 3, 6, 9, 12 이것이 더블 위칭데이인데, 이제는 개별 주식 옵션까지 붙었으니까 트리플 위칭데이가 우리가 3, 6, 9, 12의 두 번째 목요일 날은 항상 이렇게 만기일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제때제때 정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만기일 날 정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기일 날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90포인트에서 선물지수 90포인트에서 한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자, 선물 매수는 무슨 돈을 하느냐?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제가 크다 그랬습니다. 현물에 대비해서. 즉, 선물 한 계약은 50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선물 1포인트는, 선물 한 포인트는 우리가 50만 원이라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한 포인트 50만 원이면, 자, 현재 선물 지수 90포인트짜리를 내가 한 계약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한 포인트에 50만 원짜리가 90포인트니까 5945 현재 선물 가격은 한 계약이 4,500만 원짜리입니다. 즉, 선물 지수가 낮을 때는 선물 값이 사고, 선물 지수가 높을 때는 선물 한 계약에 돈이 비싼 것입니다. 즉, 만약에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라면 이 선물 한 계약의 값은 얼마냐? 100 곱하기 50만 원은 선물 한 계약의 값은, 이때는 선물을 한 계약 사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라면 우리는 선물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는 1억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 지수가 90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 90.0포인트, 선물 지수 90포인트를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 정확하게 오늘 기준으로 쳐서 만약에 80.5라고 가정하고 89.5포인트짜리 선물이 현재 선물 지수인데 나는 더 내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선물을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89.5 곱하기 50만 원의 돈이 매도하는데 필요하고, 이 돈은 25, 85, 40에서 약 4,7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4,25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90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포인트에 50만 원이니까 선물은 이 90포인트에 해당하는 선물 한 계약을 살려면 50만 원, 포인트당 50만 원이니까 59, 45, 4,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선물 10개만 사면 4억 5천만 원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선물 해가지고 벌면 얼마 벌 거라고 선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현물과 달리 증거금은 15%, 즉 0.15만 있으면 이 선물을 한 계약을 인수를 할 수가 있다. 즉, 선물은 15%의 비용만 지불을 하면 한 계약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중에 15%인 15만 원만 지불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자 비용을 감안하거나 모든 것을 감안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15만 원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여러 주 가지고 있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20%만 폭락해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을 지불 안 하려고 될 것이다. 현물은 물건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최대 외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수 이틀 거래 정도, 그것도 뭐 최대 현금의 한 2배 정도만 가능하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에는 15%의 자금만 있으면 선물 한 계약을 인수할 수가 있다. 이유는 선물 상한가가 하루에 10%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숫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약속으로 돈만 오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한 계약 인수하는데 집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나는 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수를 한 계약을 사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 계약은 50만 원이니까 실제로 이게 5천만 원인데 실제로 이것을 사는 데는 15%의 자금만 하면 가능하다. 즉 곱하기 0.15는 750만 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5천만 원짜리 한 계약, 즉 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선물 한 계약을 사고 파는데도 750만 원만 하면 나는 선물 한 계약을 사고 팔 수가 있다. 7,500만 원이면 100포인트짜리 선물을 10계약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넣는다면, 즉 7,500만 원이 내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래할 수 있느냐 하면
무려 5억에 해당하는 선물을 사고팔고 하는 매매를 할 수 있으니 이 레버리지 효과는, 이 지렛대 효과는 미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이고,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잘못 사거나 잘못 팔면 소위 말하는 깡통과 대박이 여기에서 일어나기가 쉽지만, 실제로 그 깡통과 대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물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에너지가 부딪혀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우량주들의 평균값, 즉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하루에 15%씩 등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이 없는 한 선물 상향 1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깡통이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역시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무적적으로 손실이 크게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선물은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현재 이 지수가 89.5지만 이걸 100으로 가정을 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그러면 내가 100포인트짜리 선물 한 계약을, 100포인트짜리 선물 한 계약을 일단은 나는 샀습니다. 몇 계약을 사느냐? 2계약을 삽니다. 2계약을 사는데, 나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2계약을 오늘 매도를 삽니다. 선물 HTS 주문을 눌러보면, 선물 주문창을 이렇게 눌러보면 선물 주문창에 몇 월물을 주문할 것이냐라는 표시가 나오고, 그러면 현재는 3월물이 이걸물이니까, 근월물이니까 3월물을 표시를 하고, 그 3월물을 클릭한 다음에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물으면, 파는 쪽에 걷는 사람은 매도를 클릭을 하고, 그것을 몇 계약을 살 것이냐 계약수를 클릭을 하면 매수 매도가 끝납니다. 선물은. 다음에 실제 리얼 트레이딩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자, 그러면 현재 2계약을 나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 지금 100포인트인데 나는 더 추가 하락한다 분명히.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 선물을 매도를 걸었다. 걸었는데 돈은 얼마가 드느냐? 현재 100포인트이고 한 포인트당 우리가 선물을 얼마나 그랬습니까? 50만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100포인트짜리가 50만 원이니까 한 개 5천만 원짜리가 되는데, 이것을 2계약을 나는 매도를 했고, 2계약을,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1억 원이 되고, 실제로 내가 이걸 사는데 필요한 돈은 0.15, 즉 15%만 하면 이것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약 1,500만 원을 지불했다. 즉 내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지출이 되면서, 1,500만 원이 지출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100짜리 선물 2계약 매도가 나는 지금 현재 체결돼서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 계좌에 단돈 1,500만 원으로 이걸 만약에 샀는데, 현재 샀는데, 이것은 현물 인수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회사에서 이 계약을 지금 현재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선물 매도를 100포인트짜리를 2계약을 지금 매도 주문을 냈고, 제가 모르는 누군가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 2계약을 매수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항상 1대1로 대응이 됐습니다. 그럼 이 매수한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은 반대로 제가 주가가 100포인트를 사서 이것이 만약에 90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준다면, 만약에 나는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100포인트에서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 90포인트가 되면 나는 10포인트의 만큼의 떨어지는 쪽에 맞힌 거니까 10포인트 곱하기 10포인트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2개, 2계약은 얼마냐? 바로 1,000만원의 이익을 바로 나는 봐왔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50만원짜리 계약을 10포인트에 덕을 보았으니 500만원이 되고, 그것을 2계약을 샀으니 1,000만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불과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분명히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가지수 100을 선물을 매도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90이 딱 돼버리면 이 10포인트에서 차이만큼의 내 원금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나는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매수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절단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포인트에서 누군가 이것을 매수를 했을 테니 이 사람은 오르는 쪽에 걸었다는 뜻이 되는데,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은 매수를 했는데 90이 됐으니까 10포인트만큼의 손실이 났고, 이 손실 났는 폭은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이 잃은 돈은 고스란히 나에게 1,000만원이 입금이 됐다.
선물 계좌가 계속 정산이 되면서 내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 포인트를 매수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단돈 1,500만 원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나는 1,500만 원으로 선물 100포인트를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냈기에 망정이지 1,000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 매수한 사람은 1,500만 원으로 두 계약을 매수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금 물어줬는데 다행히 500만 원이 남았으니 아직은 괜찮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거꾸로 100포인트가 선물 지수가 80포인트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80포인트가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나는 20포인트에 덕을 보게 되니까 즉 100이 내가 매도해서 100이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20포인트에 나는 덕이고 매수한 사람은 20포인트에 손실이 되는데 20포인트라면 바로 20점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두 계약은 2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났고 나는 그러면 1,500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계좌에는 1,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1,500만 원으로 매수를 했고 나도 1,500만 원으로 매도를 해서 본 사람이야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더 들어서 3,500만 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사람인데 단돈 1,500만 원으로 샀더니 2천만 원 어디서 물어내느냐. 여기서 바로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그럼 팍 급락해 버리면 어떡하느냐. 선물이 10% 상한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빛나더니 광 터뜨려가지고 선물 지수가 90이 돼버렸다. 이 사람 잔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 한가 더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못 물어줍니다. 이런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선물을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내가 증거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두 계약을 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으로 겨우 샀다. 다음날 주가가 조금 하락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0% 정도 만약에 큰 포인트 하락해서 증거금이 그 다음날 더 떨어지면 모자라겠다 싶으면 선물증권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저씨 지금 내일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거는 깡통 계좌가 되기 때문에 아저씨가 매도를 했는데 매수한 사람한테 줄 돈이 없으니 오늘 중으로 이 돈을 12시까지 빨리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전화가 와서 오늘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오늘 떨어지자마자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냐? 계좌를 꽉 채워서 샀으니까 떨어지면 내일 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정권에서 전화해서 내일 오전 12시까지 내일 이길 12시까지 돈을 추가 계산해서 즉 내일 하한가 맞더라도 저 사람에게 물어줄 수 있는 점수폭만큼의 돈을 더 계좌에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반대 매매해가지고 하한가에 매도를 해버리겠습니다. 선물을. 이것을 바로 마진콜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진콜이 나중에 선물 매매할 때 이용하는 역이용 전략으로 활용되는데 마진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항상 계좌가 이렇게 빡빡하면 그날 이 사람 판 사람과 산 사람의 계좌를 서로 정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오늘 벌었구나 계좌만큼 넣고 당신 손해봤으니까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정산해 나가면서 맞춰줘야지 이걸 만기일까지 100포인트에서 산 사람과 100포인트에서 판 사람이 만기일에 50이 돼버리면 매도한 사람은 2배를 벌고 매수한 사람은 절단 났는데 지금 2배도 아니죠. 2배 꼬박이 5배니까 10배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만기일까지 둬가지고 그나마 만기일이 3개월에 접어놨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기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끌고 가고 싶으면 한쪽에서 포지션 줄 잘못 쓴 사람은 계속 돈을 집어넣어라. 계속.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100포인트에서 선물을 나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100포인트짜리 매수를 했는데 이게 50포인트까지 만기일에 왔다. 그래도 미련하게 내가 50포인트가 될 때까지 이걸 들고 있느냐? 가능하다. 다만 떨어지는 만큼 매일 마진콜 내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몇천만 원씩 매일매일 돈을 내야 된다. 대신 이것을 매도한 사람은 매일매일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기일이 딱 되면 선물은 마지막 만기일이 딱 되면 두 번째 목요일 날 2시 50분에 딱 만기일이 마감이 딱 되면 이 마감 지수에 맞춰서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마감 지수에 딱 맞춰서 그때는
서로 정산을 해서 마진콜이고 뭐고도 없이 정산을 해서 계좌를 제로로 만들고 요 전날까지 있었던 계좌 포인트는 없던 걸로 하고 이제는 이것은 가상의 수치였으니까 주권이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없던 걸로 하고 돈을 땅땅 정산해버리고 다음 이걸물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걸물 거래는 이미 그다음부터 하고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선물 3월물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원래 선물의 개념은 뭐냐면 밭대기를 하듯이 미리 돈을 주고 사서 만기일이 되면 그 물건을 내가 인수하는 것이 선물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밭을 살 때 그 밭에서 나는 살 몇가만은 내가 가져가는 것 이것이 선물의 개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의 정산 돈으로 주고받는 결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코스피 200 지수를 지금 사고 판 거니까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만큼을 주고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100에서 선물지수 100과 100에서 산 사람과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50이 되어버리면 50이 떨어졌으니까 50이 되어버리면 이 100에서 매수했던 사람은 이 차액만큼을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빌려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이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상승을 해버리면 매수한 사람이 100포인트를 수익을 냈으면 이 매도한 사람이 이 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코스피 200만큼의 종목을 200종목의 종목을 주식을 다 사가지고 그것도 코스피 점수로 몇 점이 올라갈 만큼의 종목을 다 주식을 사가지고 한 보따리 200종목의 주식을 삼성전자 10주, 뭐 삼성중공 100주, 국민은행 25주 뭐 이런 식으로 사서 이 사람 계좌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즉 선물이라는 것은 밭대기식으로 언제 몇 월 며칠에 얼마에 이것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이 상품 선물이라면 금융 선물은 숫자상으로만 계산을 하고 마지막 날에 돈으로 주고받고 끝내자. 이것이 바로 선물의 개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지금처럼 매수 매도를 해서 우리는 보통 계좌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선물 계좌를 우리가 처음에 개설하면 정권사에 따라서는 약 5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하면 일단 계좌는 개설을 하고 500만 원 이상 이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앞서 말한 대로 한 계약을 사고 싶으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곱하기 한 계약이면 50만 원에 뭐 한 계약이다 그러면 최소 지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곱하기 15%는 7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계좌는 500만 원 되면 열 수 있지만 내가 500만 원 주고 계좌를 열었다 하더라도 선물을 한 계약도 현재로서는 사고 팔 수가 없다. 왜? 코스피 지수가 이미 지금 90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60되는 시절이었다면 60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0.15는 즉 65, 30 곱하기 0.15는 우리가 약 한 400만 원 정도만 하면 한 계약을 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코스피 지수 60포인트일 때는 우리는 500만 원 선물 계좌 개설해서 이걸로 바로 한 계약을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90일 때는 이것은 안 되고 750만 원을 넣어야 한 계약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선물 매수 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바운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좌를 한 꼭지 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되고 있는 것이 아주 몇 주 후에 어떤 방송분이기 때문에 자칫 칼럼형식이 별다른 시의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엉뚱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지난번처럼 너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긍정적인 얘기를 칼럼 대신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전에 일전에 저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 1년 전에 겨울 초엽에 어떻게 우연기회 강좌에 한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모 경제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때 저하고 약간의 어떤 교분을 맺으신 후에 그분이 정리하셨던 책의 내용을 보내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One on Wall Street, 즉 피트 린치라는 저질적인 어떤 투자자가
것은 One of on Wall Street, 월스트리트의 어떤 최고 뭐 이런 제목의 국내에다 뭐 번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스머리를 잘해서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보내주셨던 글인데, 제가 예전에 모 사이트에 제가 작은 그 서브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한번 소개했던 내용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리했던 것을 좀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 또 특별히 뭐 이분이 이걸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노고를 그냥 쓰기기 아까워서 많은 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1부, 2부, 3부에서 책에 몇 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1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피터 린치의 One of on Wall Street 제1부 투자를 위한 사전 준비, 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기술이나 식견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히려 당신의 사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라. 즉 월스트리트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한 혹은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업체들을 찾아야지 전문가들의 망에 포착된 주식은 포기해라. 두 번째,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을 먼저 장만해라. 좀 공감이 가는 얘기고, 장세를 보고 투자하지 말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 단기 변동은 무시하되 평범한 종목에서 큰 수익이 생길 수 있고 평범한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경제 흐름을 예측하려 하면 부질없는 짓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단기적 방향을 예측하려 하면 역시 부질없는 짓이다. 장기 수익률은 비교적 예측 가능하며 채권의 장기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주식 장기 수익률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손안의 새 한 마리는 숲속의 10마리보다 낫다. 뭐 이러한 어떤 간단한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고, 제 2부에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주를 찾았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중에 뭐 큰 제목이 대형 회사는 움직임이 무겁다. 즉 주식을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저성장 기업, 대형 우량 기업. 대형 우량 기업은 경기에 영향받지 않는 종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급성장 기업, 그 다음에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 이런 경우에는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은 사이클릭, 즉 주기형 업체가 속합니다. 뭐 자동차, 항공, 철강, 알루미늄, 화학, 방위업체처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그 다음에 전환형 기업인데, 요즘 한국 시장에서 전환형 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포도 직전으로 갔다가 혹은 뭐 화이로 갔다가 살아나는 기업들, 그 당시 미국 같으면 뭐 로키드라든지 크라이슬러처럼 아주 재무구조가 나쁘다가 소외해성이 나는 기업, 이런 기업이 전환형 기업이 되는데, 피터 린치는 이러한 전환형 기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형 기업, 이렇게 6개 회사로 분류로 주식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장에서 완벽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제목에서는 완벽한 주식은 이해하기 쉬운 주식이다. 만약 매우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업종에 속하며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과 아무 경쟁도 없는 단순한 산업에 속하며 평범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둘 중에서 택한다면 나는 그 후자를 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완벽한 주식의 특징이다. 즉 따분하게 들린다. 따분한 사업을 한다. 뭐 분리된 회사이다.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종목은 아니다. 뭐 성장이 거의 없어 보인다. 뭐 내부자들이 자사주식을 쓴다. 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오히려 완벽한 주식이다. 즉 남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우리 뭐 행운이 있다는 옛날 기근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피하는 종목은,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종목은 분석가들이 두 자리 수치의 성장을 전망할 즈음이 바로 그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라는 타이틀을 붙은 종목을 경계하라. 사업 다각화 종목을 피하라. 좋은 점은 매수되는 업체의 주식을 소리하는 것이지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종목이 아니다. 비밀성 주식, 위스퍼 스탁을 조심하라. 자극적인 이름을 가진 종목을 주의하라. 기업 가치는 순이익을 자본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자본 환원율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적정선의 투자 수익률인데, 이것은 무위험 수익률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PE 레이시오는 뭐 1을 자본 환원율로 나눈 백분율이다. 이렇게 되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익인데, 공공설비 종목의 평균 퍼와 대형 우량 종목의 평균 퍼,
급성장 종목의 평균 퍼, 뭐 이러한 어떤 퍼들의 어떤 기준점을 비트렌치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라면 퍼가 15에서 20까지는 저평가다. 공공설비 종목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다 그러면 퍼가 7에서 9가 넘어가면 뭐 이미 그것은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그 종목의 속한 성격에 따라서 퍼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제11장에 성공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는 아무리 미루어도 아쉬울 바가 없다. 즉 안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 즉 발생 가능한 부정적 요인,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라. 즉 저성장형 종목이라면 배당에 관심을 두고, 경기 변동형 성장 종목은 사업 환경, 재고와 가격에 관심을 두고, 자산형 종목은 보유 자산이 무엇이며 그 자산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전환형 종목은 그 업체가 순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 계획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대형 우량 종목은 퍼 비율과 최근 수개월간 이미 폭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던지의 여부, 성장을 가속시킬 만한 어떤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급성장 종목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정보 부분에서는 사실적 정보의 수집,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비성숙 산업의 사람들이 파이를 보는 순간 성숙 산업의 사람들은 구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수익을 6가지 분류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급성장 종목이라면 얼마나 빠르게, 이익의 성장률은, 퍼의 변화는, 지금 시장은 어떤가, 뭐 사업 확장 자금 어디에서 나오는가, 부채 상황은 어떤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성장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내부자들이 자사 수식을 사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혹은 증권분석사의 투자보고서를 입수 분석하고 이러한 데 질문을 하고, 귀사의 증권분석가는 이 주식을 취급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와 같은 이러한 의문들을 가진 다음에 이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전화를 걸어야 되고,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매출액 비율이다. 그 다음에 수익 성장률과 주가 수익률을 나눈 즉 PE 비율이 2를 넘어야 한다. 현금 보유 상황, 부채 요인, 배당금, 장부 가치, 숨겨진 자산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연금제도 성장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 영업 상황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서 주가 수익률과 기간 보유 비중, 여기서 기간 보유 비중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자들과 그 업체 스스로의 자사 주식의 수익 성장률이 불규칙적인가 지속적인가, 또 그 업체의 대차 대조표는 근실한가, 현금 상황과 주당 순현금은, 저성장 종목일 경우에는 또 어떻고, 대형 우량 종목일 경우에는 뭐 사업 다각화 가능성, 장기 성장률과 성장세, 그 다음에 경기 변동형 종목은 특히 중요한 것이 재고 상황, 수급 관계 및 신규 업체의 시장 참여 관찰, 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장 종목은 히트 제품이 주요 사업 품목인가를 조사해라. 금년의 수익 성장률은 몇 %인가? 이때 20에서 25%가 최적이고, 한 개 지역 이상에서 성공으로 가능성이 입증되었는가? 성장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주가는 주가 수익률인가? 수익 성장률에 합당한가? 확장이 신속히 이루어지나? 기간 보유가 거의 없고 아는 분석가들이 몇 명 안 되는 종목인가?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다. 뭐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보유해야 되고, 전환형 종목의 경우 이것이 참 중요한데, 현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부채는 얼마나 되는가? 부채 구조는 어떠하며 적자 시에도 도산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물타기 정도는 회사를 회생시키지만 주가를 회생시키지는 못한다. 도산 시 주주에게 어떤 것이 남겠는가? 어떤 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비수익 사업 부분은 떨쳐버렸는가? 사업의 붐은 다시 일어날 것인가? 비용은 절감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전환형 종목에서 체크해라. 자산형 종목은 자산 가치는 어떠한가? 숨겨진 자산이 있는가? 자산에서 공제해야 할 부채는 얼마인가? 새로운 부채를 차입하고 있는가? 기업 사냥꾼이 있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 이 전체 저희 카테고리에서 새겨두어야 할 투자 지침을 여러 가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연간 50%에서 100%의 성장률을 가진 업체를 경계해라. 승부를 너무 오래 끄는 종목은 가치가 없다. 고전하는 업체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차라리 우수한 재무구조를 가진 것을 선택하라. 부채가 전혀 없는 업체들은 전혀 도산하지 않는다. 주가 수익률을 주의 깊게 고려하라. 고전하던 업체가 회생할 때 바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배당금의 기록과 이익이 지난 불황기 동안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연구해보라.
기간 보유 비중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업체를 찾아라. 인내를 가져라. 계속 주목하는 주식은 실패가 없다. 의심 가는 면이 있다면 무조건 더 두고 보라. 투자할 때는 최소한 새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부로는 장기적 전망,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량주는 몇 대 몇 %를 주장하고, 저성장 종목을 팔 시기는 어떠하고, 우량 종목은 어떨 때 팔아야 하고, 자산 종목은 어떨 때 팔아야 한다. 또, 어리석은 생각 12가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 없다. 바닥 시세로 잡을 수 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오를 수 있겠는가. 고작 3달러짜리 주식인데 손해봐야 얼마나 보겠는가. 언젠가는 결국 회복된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10달러까지 회복되면 팔겠다. 걱정할 게 뭐 있어. 안정주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니까. 무언가 터지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겹다. 그 주식을 샀더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이번에는 놓쳤지만 다음번에는 꼭 잡고 말 거야. 이런 식의 12가지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또 다시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소개하기 뭐하지만 상당히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긴 글의 마지막은 모든 여자에게 키스를 필다. 나는 신누타 종목을 놓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기록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글을 전체를 아마 저희 PD생한테 요청을 해서 MBN 게시판에나 MBN 홈페이지에 이것을 그대로 전제해서 실어둘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 이외에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싶은 분은 아마 그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비리스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미국에서 전설적으로 수익률을 올렸고 미국에서 정석 투자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은 이러한 어떤 룰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분이 요약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주 이상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근래 보기 접하기 힘든 아주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숙독해서 이것을 참고 삼아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